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회복을 노렸던 사업장들이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다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진원지로 꼽힌 백화점은 장기간 휴점으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고 휴가철을 앞둔 호텔도 예약 취소 우려에 한숨 짓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출시된 40년 만기 적격 대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 총량 자체가 적은 데다 집값 상승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도 줄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끝나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해산 조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셈인데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 입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됩니다. 정부가 당초 결정 시기보다 이틀이나 앞당겨서 발표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경제에도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며칠째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최고 단계라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취해 주십시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예배와 미사와 같은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행사가 금지됩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경기 전반에도 대형 타격이 예상됩니다. 당장 올해 목표로 내세운 4.2% 성장률 달성에도 차질이 있을 전망입니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부터 33조 원 슈퍼 추경을 통해 소비에 불을 지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상황이 수그러드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통행 제한이 시행되는 지금 소비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마련된 소비 쿠폰이나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역시 그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소비 신작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는 이런 변수를 고려를 사실은 고려가 안 됐었던 거고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비 신작이 국민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된 어떤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4차 대유행 속에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으로 기대됐던 소비 지원책들의 수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상향을 놓고 의료계는 더 시급한 과제는 백신 접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최소 3주간은 접종 사각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신동호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20대에서 50대를 중심으로 한 확산이 빠릅니다. 특히 서울에선 지난 일주일간 전체 확진자 중 20대에서 30대 확진자가 절반을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원인을 2030 세대 탓으로 돌리는 듯한 정부의 메시지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고령자 우선으로 치우치다 보니 젊은 층의 승선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상황. 결국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대에서 50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들의 본격적인 접종은 이달 말에야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의 접종 계획상 이들은 앞으로도 최소 3주간 접종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20대에서 50대 중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될 55에서 59세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접종 예약에 돌입해 실제 접종 시작 시점은 26일부터입니다. 40대 이하는 다음 달에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에서 50대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대유행 단계로 들어선 현 상황에 대응할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의료계에선 이야기합니다. 13일부터 서울과 경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이 시행되지만 이마저도 물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 30대뿐만 아니라 전 계층이 다 맞아야 되겠죠. 문제는 백신이 없는 거잖아요. 백신 가뭄, 2차 가뭄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우선순위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백신 확보가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현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도 넘을 것이란 예측도 나와 백신 접종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은 셈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유통가는 사실상 외출 제한에 가까운 거리두기 소식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진원지로 꼽힌 백화점은 장기 휴점으로 손실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텔들 역시 기대했던 휴가철 특수가 물 건너갔습니다. 이어서 방서후 기자입니다. 최근 8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백화점을 다녀간 사람은 19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현대백화점은 오는 12일까지 휴점을 결정했습니다. 12일까지 임시 휴점이죠.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영업을 안 하는 거고 전 직원 대상으로 무역센터점 검사를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창사 이래 가장 긴 휴점에 돌입한 만큼 매출에 미칠 타격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백화점이 문을 닫는 동안 약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화점 외에 다른 오프라인 유통 채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마트 폐점 시각은 오후 11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외식을 꺼리는 사람들이 장을 보기 위해 몰리는 상황도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외식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하시니까 그런 생필품 이런 걸 사셔야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좀 이렇게 바뀌는 건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시 휴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 휴업이 아닌 영업일 휴무를 진행하면 평일 대비 2배에 가까운 매출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름 휴가철 대목을 노리던 여행과 호텔 업계도 손님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숙박시설에 대해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나마 실적을 견인하던 국내 여행과 호캉스 매출마저 감소할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호텔업계는 지난해 연말 성수기 직전 정부가 전국 숙박시설 객실 이용률을 50% 이내로 제한하면서 체크인을 목전해준 고객에게 취소 통보를 하느라 애를 먹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이제 저희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발표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좀 추이를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발이 묶여버린 사람들. 모처럼 살아나던 소비 불씨가 다시 꺼지게 생겼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해보시죠. 차트로 보는 증시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 기자, 오늘 하루 또 얘기를 하려니까 또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번 주 보면은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오늘은 또 하락 마감을 지었는데 델타 변이가 시장에까지 좀 영향을 크게 미친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3,300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확산 공포 때문에 지수가 좀 무너져 내렸는데 오늘 3,188선까지 좀 떨어졌지만 다행히 막판에는 장중에 3,200선을 좀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쭉 내려오면서 3,200포인트 선을 겨우 지키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 외국인 기관 매물도 좀 거세게 나온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겨우겨우 받쳐주는 시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급 상황을 좀 보면요. 이번 주에 외국인이 1조 9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조 7천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좀 받아주는 상황이었는데요. 개인은 이번 주에 3조 5천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지켜냈습니다. 이번 주 개인들은 또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약 2분기 11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했었는데 삼성전자는 12조 5천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좀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발표된 이후에 조금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79,4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현대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도 2분기에 좀 최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요. 하지만 주가는 이번 주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인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개인들이 시장을 받쳐주듯 대형주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기회로 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도 보면 실적 기대를 받는 종목들이 좀 많이 분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산 종목 중에서요. 삼성전기가 좀 꼽히는데요. 예. 2분기 기대치를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리포트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봉쇄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휴대폰 부품 중에 하나인 MLCC 업체의 생산 차질을 불가피하게 되면서 예. 삼성전기가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 외 최근 기관들이 네이버를 좀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많이 사들였고요. 외국인은 LG화학과 카카오 또 SKIET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예, 또 눈에 띄는 게 SKIET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했다는 점 좀 눈에 띄는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정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코스닥도 들여다볼 텐데 타격은 같이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도 계속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낙폭을 키워서 1010선까지 장중에 떨어졌습니다. 예. 다행히 102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 수요일에는 1047선까지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예. 신작 오딘의 흥행에 힘입어서 코스닥 하락 장세에서도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도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주에 동반 매수를 하면서 시총 2위까지 올라섰는데요. 네, 지난 8일입니다. 2위였던 셀트리온 제약의 시총이 6조 원 밑으로 떨어졌고 카카오 게임즈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예. 8일에 좀 그 시총 순위가 바뀌었고요. 오늘 6조 원을 넘기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시총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놀란 게 이 오딘이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 시총 자리까지 바뀔 만큼 이렇게 영향을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게임즈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종목들 흐름도 한번 짚어볼 텐데 전반적으로 봐도 종목들이 이 델타 변이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진단 키트 업체들이 아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시젠을 비롯해서 랩지노믹스, 또 바이오니아, 수젠텍 등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컨택트주들은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그리고 TA항공 같은 항공주들이 3거래일 연속 예. 하락을 했고요. 또 자본 잠식 해결을 위해서 증자 소식이 전해진 제주항공도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행주도 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요. 하나투어를 비롯해서 참 좋은 여행이 역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잠깐 오르나 싶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도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된 대표 소비주들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 특히 이번 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현대백화점 경우에는 무역센터점이 약 일주일간 휴점을 하기로 하면서 2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면서 현대백화점도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관련주인 또 신세계나 이마트 또 롯데쇼핑 같은 유통주들도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일단 이번 주 정신없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저떻게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4단계 적용도 또 다음 주부터 되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사실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지난 6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1,316명을 기록을 했고 7월 말에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7월 말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예. 내수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도 급격한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당분간 콘택트주가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IT 같은 언택트주가 다시 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 자체도 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컨택트로의 전환을 기대로 컨택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지만 당분간 그런 컨택트 관련주들의 조정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도 시장은 좀 조정 국면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지켜봐야 될 거고 아직은 저가 매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상태였고 당분간 그런 좀 박스권 흐름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상황이라는 점이 저희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경기 회복 기대가 나오면서 테이퍼링을 우려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증시를 덮치면서 다시 또 회귀를 한 모습입니다. 사실 아까 타격 업종들도 살펴봤지만 지금 뭐 살아날 듯하던 경기가 다시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좀 저녁 약속도 취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델타 변이 때문에 미국에서 이미 좀 영향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를 보시겠는데요. 2월 이후에 계속 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는데 지난달은 좀 60.1로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전달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좀 잡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된 만큼 이 서비스 업종의 전기가 좀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이 덕에 코스피가 이 영향을 받아서 이번 주 수요일에 좀 약세를 보인 것도 이 서비스업 지수가 조금 나빠진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소매 서비스업 일부 업종들 사이에서는 이 일자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이런 발언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소매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자, 일단 고용 지표가 뒤에 나와 있는데 고용도 좀 주시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고용도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매주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점차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살짝 올라와 있죠. 지난주 37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2천 건이나 늘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간의 증시의 우려로 작용했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도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게 확 꺾였어요. 아무래도 그런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겠냐. 코로나가 우리나라로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겪었던 것보다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경기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리오픈 주식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전체적인 이제 경제 정책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금리를 하느니 뭐 인상한다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사실 금리 인상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시장이 감안을 하는 거죠 지금. 예, 불과 몇 주 만에 상황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분간은 뭐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국내외 할 것 없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글로벌 국가들은 실적 시즌이거든요. 좀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우리나라는 좀 실적 발표를 쉬어가는데요. 미국은 계속 이어집니다. 주 초에는 좀 금융권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셋째 주 그 금융권들을 이어서 IT 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져 있고 또 그 이후에는 기술주들의 실적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최근 2분기 피크 아웃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는지 여부인데요. 최근 2분기를 정점으로 좀 실적이 꺾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시장을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하면 피크아웃이에요. 그게 실적이든 경기 확장세든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예, 코로나 확산세 이외에도 지금 실적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까지 깔린 시작입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는 실적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더 살펴봐야 될 일정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도 이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지만 코로나가 덮친 상황에서는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향후 경제 정책이나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장입니다. 모쪼록 안전한 투자 하셔야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9초 만에 도달하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V2의 기능을 탑재하여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전자기기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연속기획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후에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안대로라면 이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미룰 경우 최대 2년까지 징역을 받게 됩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은 조합의 해산 시기와 벌칙 규정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100여 곳 이상이 조합이 임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요. 조합을 제때에 해산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후 이전 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총회를 소집해 해산을 의결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거부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요구로 총회를 열 수 있고 과반수 출석과 동의를 통해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 즉 강제성을 띤 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에는 집행부의 부재로 해산을 하지 못하는 조합에 대한 해결책도 명문화했습니다. 관할 시장이나 군수를 통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미루는 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빠르면 이달 안에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올 7월에 도정법 개정안을 제안을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을 시행할 때 조합이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을 낳았던 미해산 조합들. 이번 도정법 개정안 추진으로 정비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에 대한 문제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얘기하면서 조합이 해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듣는데 조합이 해산하지 않으면 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이 정비 사업은 총 10단계 이상의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보면 한 단계 한 단계가 수년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 마지막 단계가 바로 조합 해산과 또 청산입니다. 한국경제TV가 이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시에서만 해산을 수년째 끌고 있는 조합이 50곳이 넘습니다. 네, 보시면 청산을 하지 않고 있는 조합도 한 40곳이 넘고요. 추진 주체 부재가 18곳, 미청산 지역이 6곳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또 강동구 한 조합의 연간 운영비 예산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1년 동안 조합장이 받는 그런 급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6천만 원이 기본급으로 받고 상여금도 조합장이 다 받지는 않지만 4,200만 원 책정돼 있고 업무 추진비 또 기타 재수당 이런 게 또 수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넣지 않았지만 교통비, 또 통신비, 차량 유지비, 회의비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도 수백만 원입니다. 조합장들이 보통 1년에 1억 원 이상씩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까지 마친 후에 사실 핵심 사업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도 10년 이상 월급을 받아가는 사례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이 대구에서 재건축 조합장이 13년 동안 청산하지 않고 조합비 7억 6천만 원을 사적으로 써서 구속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결국 해산하고 이 조합원들에게 분배해줘야 할 자산으로 조합 임원진이 오랜 기간 이득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조합원들이 만든 조합이니까 조합을 해산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 모양입니다. 네, 앞서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일단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에 해산과 관련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는 해산 관련 내용을 결정해서 정관에 넣어야 하고 또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사실 전부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으면 해산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조합장이 불필요한 소송을 고의적으로 제기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소송을 건다거나 시공사 등과의 분쟁을 이유로 해산을 미루는 겁니다. 해산 이후 이 청산 단계도 문제인데요. 한 조합의 정관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운영 규정 변경, 또 유급 직원의 채용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이 청산위원들의 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합이 해산되고 나면 이 최종 종결을 위한 청산위원회에서 그 소수의 조합원들끼리 이 운영 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합장의 임기도 문제인데요. 이 해산위원회에서는 사실 이 조합이 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산위원회에서는 조합장이 임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수년째 청산을 끌고 있는 조합도 상당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게다가 해산을 하고 나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조합장들이 조합장을 해임시키거나 또 해산을 이끌어내려면 역시 소송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합장이 자리 보존을 위해서 억지로 소송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건데 조합이 소송 중에 있으면은 해산이 불가능한가 보죠? 네, 제가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건 조합장들의 핑계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소송은 채권 채무가 있으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조합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추후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각 조합원들에게 청구되기 때문에 역시 조합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조합이 없어져도 소송이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군요. 입주가 끝났는데도 이 해산이 안 되고 남아있는 이런 그 대표적인 조합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관악구의 한 신림동 조합을 보면요. 1991년 말에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합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도 조합 주체가 사라졌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미해산 조합 중 18곳, 미청산 조합 중 6곳이 추진 주체가 없어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분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모양인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조합이 남아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당장 큰 문제가 없지만 당장 이 큰 문제가 없어도 해당 단지가 오랜 시간 지나서 재건축을 추진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해결이 필요하고요. 또 세금이나 금전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조만간 이제 규제 법안이 마련된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추진이 잘 안 됐다가 이번에 다시 속도가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서울시에서 조합 해산 시기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국토부는 계속 검토 중이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서울시가 정치권에서도 요청을 해왔는데요. 이 국토교통위원회 이 천준호 의원이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다가 또 한국경제TV가 이 취재를 하면서 이 발의에도 속도를 낸 겁니다. 네, 이 개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면 7월 중 조합 해산과 벌칙 규정을 명문화한 이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추진 주체가 없어도 또 이렇게 조합 총회를 통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이렇게 벌칙 규정도 소집하지 않는 조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네, 또 앞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서울에만 준공후 미해산 조합이 한 100여 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서 지난 보도에서 한번 짚어봤는데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들 단지의 이 조합원들 어떤 게 좀 달라지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해산 시기를 명문화하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 빨리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적게는 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고요. 조합장이 해산을 막고 있어도 조합원들의 동의만으로 해산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 사실 미해산 조합으로 인해 민원이 상당했는데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각 조합들의 사정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총회를 연기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석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달 출시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적격대출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많아야 600여 명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일부 금융사들이 40년 만기 적격대출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이들에 한해 적격대출 상품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적격대출 상품은 정책 모기지 상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 제한이 없고 대출 가능 주택 기준도 시가 9억 원 이하로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작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적격대출의 총량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가 적격대출을 지급하는 금융사들을 상대로 올해 3분기 한도를 조사해봤더니 한도가 가장 높은 곳이 3천억 원이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5억 원임을 감안하면 금융사별로 많아야 고작 600여 명밖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적격대출 한도는 매 분기별로 주택금융공사가 각 금융사에 개별 할당해주는 구조인데 올해 전체 한도는 8조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설정됐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6%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적격대출이 가능한 차주가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40년짜리 같은 경우는 또 나이나 신혼부부라는 이런 제한사항도 있고 사실상 약간의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특히 지난달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신혼부부 실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거 형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적격대출 만기 확대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어서 결국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자 금리가 오르기 전에 자금을 확보하려는 상장사들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발 경기도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상장사들의 자금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인데 특히 이달 말부터 전환사채 발행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어서 수요가 더욱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확정짓고 현재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한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체. 이 업체 관계자는 임상시험 등 자금 소요가 만만치 않은 제약바이오 업계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 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기뜸합니다. 실제 최근 중소 중견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전환사채 발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6월 한 달에만 1조 2,500억 원어치가 발행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00억 원과 비교해 2배 가깝게 증가한 것입니다. 발행 건수도 67건으로 55.8%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건수도 2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데다가 증시 주변 유동성도 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합니다. 아울러 이달 말 전후로 금융당국의 전환사채 전환가액, 이른바 리피싱 상향 조정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중소 중견기업들의 향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전환사채 발행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입니다. 연내 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많아 보이고, 또 금융당국에서는 또 이제 전환사채 상향 리피싱에 대한 그 제도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잖아요. 상향 리피싱 제도가 좀 제도화되면은 그 매장인에 대한 투자가 많이 좀 위축될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주가 상승 시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의무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전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 시에는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기 위축에 따른 상장사들의 자금 확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예고된 연내 금리 인상 시점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경기도나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어 운영자금 마련 등 선제적 대응 차원의 기업들의 자금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저축은행 업계가 중금리 대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과 P2P 업체들이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혁신에 나선 겁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최근 디지털 금융 핀테크사 델리오와 기술 협약을 맺은 OK저축은행.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디지털 자산 운용과 관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상위사인 페퍼저축은행도 블록체인 기반 투자 플랫폼의 대표이사를 사회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잇따라 블록체인의 문을 두드리는 건 인터넷은행과 P2P 업체 등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입한 새 경쟁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강력한 플랫폼을, P2P 업체들은 핀테크 기술을 내세우며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저축은행은 그간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력으로 해온 만큼 리스크 관리 등 영업 노하우 면에서는 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기술 보완은 불가피한 상황. 저축은행만의 노하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술과 속도 면에서 경쟁력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보안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을 높이는 가운데 금융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요. 실제로 저축은행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보다 일찍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기존 이틀에서 사흘가량 걸리던 대출 심사 기간을 실시간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지역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제한적인 블록체인 활용은 과제로 꼽힙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저축은행은 영업망도 좀 제한적이고 충분히 비용 편익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 경쟁자들의 속출로 이미 전통금융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축은행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소식 뭐가 있죠? 예,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디지털 금이라더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담의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같은 대표적인 코인들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 특히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4.63%, 이더리움은 보시다시피 8.8%나 빠졌습니다. 이 델타 변이 확산 가능성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의 둔화가 우려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이 경제 매체 CNBC의 분석입니다. 네,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지금 다 수요가 몰리고 있잖아요. 금값도 치솟고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디지털 금이란 호칭은 결국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상 자산에 대한 경고음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 의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에서 보낸 서한이 공개됐는데 고도로 불투명하고 변동성이 심한 가상화폐 시장에 이 소비자와 금융시장에 제기하는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 도서관, 어린이집도 중대재해 처벌입니다. 내년 1월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죠. 정부가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담은 시행령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로 보는 직업성 질병은 모두 24가지인데 주로 화학 물질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가 예방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들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도서관과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도 그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서 전통시장과 실내 주차장은 제외가 됐습니다. 네, 이번 중대재해법을 두고 사업주 책임 여부를 비롯해서 논란이 상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이사와 기관장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안전관리를 잘 한 건지가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계에서는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환도 이번 중대재해법에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이와 관련해서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왕 법을 만들기로 했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촘촘하게 제도를 정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300시간 더 일하는 한국입니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됐죠. 그중에서도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평소 근로시간이 상당히 길기로 유명한 벤처기업들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보안 분야 벤처기업 SSNC를 오늘 현장 방문해서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에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약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오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야근이 일상인 회사들은 정작 일과 시간에 노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예. 근로자들의 삶이 질이 좀 더 나아진다면 이 생산성도 그만큼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가전 어벤져스입니다. 아마 얼마 전에 소식이 또 전해져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현재 전북 익산과 전남 진도군에는 침수 피해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국내 가전 3사가 이 합동으로 피해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또 위니아딤체, 위니아전자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이 두 재난 지역 현장에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서 합동 무상 수리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피해 가전제품 점검과 수리는 무상이고요. 일부 핵심 부품의 경우에는 부품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소액 피해를 입은 경우도 이들 3사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합동 무상 수리팀 운영은 이 행정안전부가 가전 3사와 재난 지역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네, 영화 어벤져스의 영웅들도 물론 멋지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 재난 지역을 돕는 가전 어벤져스의 활약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장외 주식 투자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3가지 시리즈로 나뉩니다. 큰 수익을 원한다면 초기 단계인 시리즈 A를 노려볼 만하지만 위험을 꺼리는 투자자라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리즈 C가 좋습니다. 연속기획보도 장외 주식 ABC, 오늘은 장외 주식 시리즈별 투자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장외 시장의 A와 B, C 시리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유래된 계단식 투자 기법입니다. 투자자와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분 등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창업한 기업이 시제품 등을 개발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가 시리즈 A 투자로 불립니다. 투자 금액이 10에서 20억 원 사이에 형성되고 기업 가치는 100억 원 정도로 평가받는 곳이 해당됩니다. 장외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원한다면 초기 단계인 시리즈 A를 노려볼 만합니다. 기업의 성장 가치가 매우 클 거다라고 하는 기업의 초기에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싶으신 혁신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창업을 한 이후에 소위 상장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인공지능 관련 온라인 플랫폼 회사인 크라우드웍스의 경우 시리즈 A에서 급격히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힙니다. 창업 3개월 만에 네이버에서 투자를 받아 시리즈 A를 유치한 뒤 설립 3년 만에 이례적으로 시리즈 B로 올라선 겁니다. 다만 시리즈 A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면 장외 시장에서도 유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리즈 B와 C는 투자 금액이 100억 원대로 늘어나고 기업 가치도 200에서 300억 원대로 평가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리즈 B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시리즈 C는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시리즈 C의 경우 치열한 공모주 청약을 피해 미리 비상장 주식을 확보하고 싶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시리즈 A, B, C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기 힘든 만큼 조합을 구성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리즈 A, B, C 단계 개인 투자 조합으로 결성을 해서 모인 돈이 한 10억 단위가 되면 이러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단계에 개인 투자자로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비상장 주식으로 모여서 전문가들은 투자 성공 사례가 많은 벤처 캐피탈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네, 경제 뷰포인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61조 8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8조 2천억 원보다 무려 43조 6천억 원이나 는 겁니다. 경기 회복 가시화와 부동산,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늘었는지 보면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면서 법인세가 11조 8천억 원 더 거쳤고 부가가치세도 4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호조도 있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5조 9천억 원, 주식거래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 일명 농특세 같은 경우는 각각 2조 2천억 원, 1조 8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애초에 예상한 수준보다 국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정부의 엉터리 세수 예측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세수 예측이 어려웠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때문에 세수 축의 오차를 줄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뷰포인트 시간에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 기자, 올해 세수 축의 오차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 세정 지원, 그러니까 지난해 원래 5월에 내야 할 세금을 12월로 미뤄준 게 있거든요. 이런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증가는 32조 5천억 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실제 올해 국세 수입은 315조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본 예산안 발표 당시 전망했던 국세 수입이 282조 7천억 원이니까 이것과 비교하면 오차가 11% 이상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수 오차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게 2004년인데 10% 이상 오차율이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수 추계가 역대급으로 부정확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세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10% 오차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살펴본 바로는 세수 축의 정확도가 좀 개선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악화된 이유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세수 오차가 커진 데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이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세수 축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전망이 상당히 어두웠던 지난해 7, 8월에 한 거거든요. 당연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들어 경기 전망이 바뀌면서 오차가 불가피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일례로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난해 세수 축의 오차는 2.1%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세수 전망은 코로나 영향이 전혀 없었던 재작년 여름에 한 거니까 기재부 설명대로라면 지난해도 올해처럼 크게 오차가 벌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재부가 세수 펑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수 추계를 일부러 보수적으로 해오는 관행이 근본적인 원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일부에서는 세금이 더 거치면 좋은 게 아니냐, 세수 오차가 큰 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네, 가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부 재정은 좀 다릅니다. 정부가 다음에 예산 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내년에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 추산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를 짜는데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거치면 정부가 빚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더 거치면 쓸 수 있는 재원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올해 정부는 더 거친 세금으로 2차 추경을 편성했는데 법에 따라 늘어난 예산의 40%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당장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은 지방에 추경 예산 33조 원 가운데 12조 원 이상을 배정한 겁니다. 애초에 세수가 30조 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하고 본 예산을 짰다면 이처럼 지방에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늘리거나 나라빚 갚는 데 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못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보수적인 세수 추계가 재정 정책의 규모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을 정해놓고 써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짚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액수가 큰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논의가 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네, 아무리 정교한 모형을 만들어서 세수 추계를 한다고 해도 내년도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건 어려운 작업이다.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측 못한 변수가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한 가지 예로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 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위기에 주식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증권거래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례적 상황 고려하더라도 오차가 너무 큰 만큼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오차가 2018년도에 9.5%로 커지자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하는 등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계 모형이나 추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차 줄이려면 이런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제도 개선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온 국민이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겠습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해외 주식 거래하려면